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가 트럼프 공포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군사 전문가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럼프가 꾸준히 인터뷰에서 했던 말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히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으로 한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되풀이해 왔기 때문인데요. 빅터에 따르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 나아가 러시아의 선제 공격을 받을 위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의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재당선이라는 미국 국내 정치 현상으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한국은 결국 핵무장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었는데요.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가치보다는 거래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트럼프는 꾸준히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온 바 있는데요.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분출하고 있는데요.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으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한국은 나사만 조이면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제조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핵무장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 개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탈퇴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로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유엔 제재에다 핵무기 생산과 보관 등에 따른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죠. 일본처럼 잠재적 핵 능력 보유가 대안 모델로 제시되나 이 역시 걸림돌이 없지 않은데요. 우선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 미국이 동의할지가 의문입니다. 2015년 원자력 협정 협상 때 박근혜 정부가 핵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죠.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핵 개발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론이 세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자동 군사 개입에 합의하는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곤 당시 회담에서 북한에게 자원과 무기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할 테니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죠. 나아가 이제는 중국마저 한국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경우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는 향후의 원조들 6.25 전쟁 당시 중공은 항미원조를 명분으로 참전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중국은 화해 질서에 기반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 핵 개발론에도 관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중국은 미국의 버금가는 핵 강국이 되려는 노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들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선제 핵공격 위협을 하며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이어 북러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탈냉전 이후 핵 군축의 근간이 되었던 조약들은 하나둘씩 파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데요. 임진왜란, 한일합방, 한국전쟁의 역사에서 보듯 NPT 체제 하에서 국제모범생이 되면 무슨 소용일까요?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면 국제적 모범의 선진국, NPT 회원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국가에서 불량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인 핵 결정권을 가지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중국도 한국을 두려워하며 사드 산불과 같은 이론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죠. 이미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주변국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한국군은 탱크 한 대 없었고 국산 무기를 제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한국이 이제는 무기 수출로 전 세계 9위에 올라서 있죠. 이런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격상될 것이기에 주변국들이 기들 쓰고 이들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 중국 등은 북한 붕괴 시 핵무기로 한국군을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특히 각 나라의 해군 및 공군은 한국 해군 및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K-21 4.5세대 스텔스기 등을 대량 배치하고 있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이 경우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 대신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 때문에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보유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대 연설에서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 특히 국내 전문가 대다수가 일단 결심하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공공연히 한국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서균열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명의교수는 미국의 핵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150명 정도의 정예 요원이 8주가량이면 플루토늄 기반 시제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체제 경쟁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도 북핵 억제 효과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해구산도 언제든 누들 수 있는 핵 버튼의 위력을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 금기어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핵무장이 고삐가 풀린 가운데 한국 정부만 결단을 내린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시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변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미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한국을 막지 못하면 우리 중국은 영원히 남중국해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이어도 코앞으로 미사일을 날리겠다며 공지를 띄우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로 일관하며 대만 수복에만 집중해오던 중국인데 한국의 군사적 팽창 속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탐내던 한국의 최남단이어도 인근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심하고 날린 블록버스터급 미사일의 목적과 중국 북경의 군사대학 리펑칭 교수는 한국의 국방 투자 속도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투자 규모와 속도는 평범한 국가의 준전시 상태 수준으로 사실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수준의 집착이라며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군사력에 집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가장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결과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란 의문을 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 드디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도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화력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핵무장이라는 최종 병기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필요 이상의 군사력을 갖추는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대만 수복작전에 돌입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이라는 커다란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수복해 태평양 진출과 동시에 전 세계 물류와 원유 수송 경로의 60%를 차지하는 남중국해 패권을 가져오려는 작전이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한국에게 전례 없는 핵카드를 쥐어주기 위한 국제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과거부터 이런 카드를 잘 사용해왔는데요.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하는 중동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이슬람 국가마저 파벌이 나뉘어 국제유가가 오르락 내리락하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중동 정세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제유가 안정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 넘쳐나는 인구를 믿고 대만을 수복하느니 태평양 진출을 하느니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런 중국을 얌전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압박하고 국방력에 빈틈이 생긴 한국이 자연스럽게 핵무장을 하도록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현실화하면 한국에겐 금상첨화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대만 이후엔 한반도, 북한 지역을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4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게 북한 정권이 감작이 붕괴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여기서 중국이 드러낸 야심은 한반도 동해 지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목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한반도를 통한 영토 확장 욕심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한반도로 빠르게 넘어가 점령하는 군사작전 시나리오가 있을 정도이기에 중국의 욕심은 대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으며 한반도를 삼키는 것으로 순차 진행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더더욱 핵무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 순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한 중국에겐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핵개발 시동을 거는 경우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제재받는 만큼 반대작용으로 한국의 경제적 중요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세계 판매량 2위 수준의 중국산 스마트폰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게 될 것이고 중국산 자동차 판매와 선박 판매도 한국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한다면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중국이 수출하던 것처럼 값싸고 기술 수준이 낮아 쉽게 대체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은 첨단 산업이 대부분이기에 한국을 제재하는 선진국일수록 그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대만에 대한 욕심을 부릴수록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기게 되는 가불기 상황에 놓였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 한국을 향한 분풀이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며칠 전엔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핵투하 훈련을 하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개시하고 있으며 북한 붕괴 시 중국의 지방정부로 흡수통일 계획을 내놓는 등 한국을 상대로 선을 넘는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중국을 향해 제대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이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지라고 주장하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던 이어도 인근까지 항해금지 지역으로 선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북한을 상대로 하던 미사일 훈련은 주로 동해를 향했다면 중국을 향한 확실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날린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엔 국방부에서 발사에 성공하는 경우 빠르게 브리핑을 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지만 지금의 경우엔 아직 보안사항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단 하나 아직 대외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혀서는 안 되는 전략 자산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국방부에서 아직 꽁꽁 숨겨두고 있는 현무 5고위력 탄도미사일이거나 현무의 SLBM 버전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종류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중국이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던 우리 영토에 블록버스터급 무기를 발사하는 경고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통쾌한 사실인데요. 한국의 이번 발사 소식에 중국에선 한국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몇몇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번 기회로 핵무장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기니 중국을 향해 도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특히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의 경우는 탄두 중량만 최대 9톤에 달하는 세계 탄도미사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준의 고위력 발사체인데 한국이 이런 기형적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여태까지 핵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 국가들은 이미 핵기술을 통해 그 위력에 비해 탄두 중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니 탄두 중량을 기형적으로 높여서 마 10의 최고속도와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 폭발 시 위력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궁극의 미사일이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사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현무 미사일 상단에 핵탄두를 결합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지원과 묵인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에게 갑질하던 태도가 고쳐질 것이며 태평양 진출이 불가능해져 영원히 중국 앞바다 남중국해 근처에서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이번 이어도 인근으로 발사 시험을 한 것을 두고 며칠 전 방한한 UAE 아랍에미리트 정상에게 한국의 고위력 발사체를 선보이고 한국 방산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UAE는 이미 한국과 40조 원가량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한국의 천궁 시스템을 도입했고 여기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 LSAM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한국의 이번 발사 실험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UAE 정상을 향해 방산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에러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의 보라매는 이제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적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이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티어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은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고 특히 한국산 AESA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까지 완성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정 나열 화지 2처럼 한국의 KF-21이 고난도의 테스트인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하자 주변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며 최근 한국산 무기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동남아까지 공군력 지각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미사일 실패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미사일이 우왕좌왕 날아가다가 탱크도 파괴시키지 못하는 장면인데요.
말 그대로 도비탄이 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산 미사일은 짜여진 환경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중에도 도비탄이 된다며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KF-21이 고난도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더욱 더 막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탄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책임질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KF-21 보라매가 FA-50 파이팅 이글만큼의 수출 효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KF-21 보라매는 성공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각종 항전 장비나 무장들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장착할 수 있는 기반, 즉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통해 미티어 미사일 및 아이리스 TIRIS-T,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테스트를 끝마치며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에 한층 가깝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프랑스 다쏘 라팔러페일이나 미국 F-15의 도입에 정신이 팔려있던 일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가 탑재하게 될 무장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다시금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조너 저카터 등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KF-21의 화력은 중국 항모도 격침시킬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너 저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위력이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첨단 무기들이 다수 장착된 KF-21 보라매 앞에서 어떻게 중국이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KF-21 보라매는 최근 연달아 시행된 무장분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최근 남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날개에서 미사일 하나가 발사되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3의 속도로 최대 25km 거리에 있는 목표물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까지 통과하자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든 유지하고픈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너 저카터의 보도 내용입니다. 항공 전문지 AVIACIONLINE 2023년 4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KF-21 보라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독일에서 개발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이며 나토 NTO식 분류 코드로는 AIM-2000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다. AIM-2000 IRIS-T는 미티어 식의 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KF-21 보라매의 주력 미사일을 구성하고 있다. IRIS-T는 현재 여러 종류의 전투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이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IRIS-T를 사용할 계획이다. IRIS-T의 특징은 우수한 기동성과 마하 3에 이르는 빠른 속도에 있다. 거기 더해 IRIT의 사정거리는 최대 25km까지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성능의 적외선 탐색기 시커와 추력 방향 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KF-21 보라매는 공중전 BVR을 위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분리 테스트에도 성공한 바 있다. KF-21 보라매는 강력한 위력을 지닌 미사일들에 대한 테스트를 모두 성공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도 주목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제나 러시아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고 한화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덕분에 KF-21 보라매는 북한 전투기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중국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부분은
단지 AESA 레이더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람에 통합될 공대지 공격용 폭탄과 무장들도 남다르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GBU-31 합동직격탄 JDAM 같은 GBU 타입의 미국산 폭탄들과 한국형 GPS, 정밀 유도폭탄 K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대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만든 KF-21 보라매에는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 같은 무기들도 장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모킬러 초음속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예정인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한국형 독침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상승단계, 대탄도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에 예기치 못했던 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KF-21 보라매에서 발사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지역 강대국들의 항공모함 및 수상 전투함들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 즉 마 3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면 위로 낮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거기 더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예정인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KF-21이라는 표현을 꼬박꼬박 쓰면서 KF-21의 성능과 탑재 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여전히 공동 개발국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약속한 것은 공대공 능력만 갖춘 블록일까지입니다. 이 역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나 자카르타가 후반부에서 그렇게 강조한 상거리 500km의 전략 공대지 민사일 천룡 ALCM이나 공대함 2 유도탄이라고도 불리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블록 2에서 통합이 됩니다. 즉 KF-21 블록 1 공동개발국으로서 진짜 혜택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KF-21 보라매 블록이 단계부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미국 디펜스 누즈가 지적했듯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국가와 중구난방으로 방산 계약을 해왔던 관행 때문에 기술 이전과 물류 지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팔과 F-15의 비효율적인 도입으로 공군에 배정되는 예산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며 그 결과 KF-21 보라매 블록기에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상 KF-21 보라매 블록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극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도서국가입니다. KF-21 보라매를 공대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해지는 블록이 단계의 업그레이드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폴란드가 블록이 공동개발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이미 합동훈련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 떠있는 퇴역함을 향해 미사일과 포탄이 일제히 떨어집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퇴역함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연례합동 발리카탄 훈련 현장입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과 FA-50 전투기도 이번 훈련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됐는데요. 표적이 된 선박은 4700 톤급 칼리라야호로 2008년 중국에서 건조돼 필리핀군 연료 보급선으로 사용되다가 2020년 퇴역했습니다. 필리핀군이 보유한 퇴역 함정 가운데 유일한 중국산 선박인데 이번 훈련에서 적군 함정 역할을 한 겁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격화된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도 미군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과 필리핀군은 섬 지역을 탈환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훈련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은 고난도 미티어 실사격까지 통과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속내는 아마 돈은 없는데 한국의 KF-21은 놓치기 너무 아깝고 그럴 텐데요. 시간만 끌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가장 긴장한 곳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국가를 채무 불이행자로 규정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NATO를 해체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방위산업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토 지도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하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방산주를 대거 매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의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꼽히는 모 기업의 주식을 쓸어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투자자들까지 국내 방산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2030년에 50%대로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07만 2016년 이후 회원국들이 조달한 무기의 60% 이상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80%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EU가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하는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EU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유럽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유럽 점유율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지금 자체적으로 방산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기술력이 적용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구매자가 각국 정부로 한정되는 등 다른 산업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방위산업은 사용자, 즉 군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일선 군인들의 요구 조건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위급함이 우선시돼 때때로 기업 이익이 침해받기도 합니다. 반면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쟁을 해본 지 오래된 나라,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반대 상황이 연출됩니다. 방위산업이 기업 이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아갑니다. 특히 산업 종사자와 그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결탁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 방위산업은 주객이 전도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바로 지금 유럽처럼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을 넘기면서 유럽은 냉전체제 붕괴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파병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핵전쟁,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각국 정부정보기관군 고위 인사 입에서 러시아의 서유럽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이유가 있느냐? 하지만 지난 1000년 역사를 짚어보면 러시아는 언제나 유럽으로 서진을 추구해왔고 그 성공 여부가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은 이란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쫄란드 북부와 루마니아 남부에
이지스 어슈어 이저스 어슈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그대로 떼어 육상에 설치한 이지스 어슈어는 러시아의 치명적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러시아가 모스크바 서부에서 쏘아 올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지스 어슈어에 맞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자 미국은 옛 소련 시절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고 핀란드 발트 3국의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 최대 무역항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봉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유럽은 지난 2015년 미국이 이지스 어슈어를 구축해 테러 압박을 시작했을 때 재무장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정상과 말다툼까지 해가며 국방 예산 증액과 재무장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미국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방 정책은 국가 안보가 아닌 방산 이권 카르텔을 위해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있자 다급해진 유럽연합 안에서는 한국에서 포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은 지난 2년 사이 40%가량 증대됐습니다. 주 7일 24시간 가동되는 핀란드 등지의 일부 공장은 전쟁 이전보다 생산량이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 왜 이렇게 포탄 수급이 유럽 내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유럽 국방 정책이 이권 카르텔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는 독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방위 산업은 냉전 시절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우수한 생산성에 힘입어 서방 세계 표준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독일 방위 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기업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느려져 비용이 폭증했고 그렇게 나온 완성품 성능도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국방 관련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재설계에 투자하는 것과 또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 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였습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지난해 초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성능 납기 가격 절충 교역 등 모든 면에서 앞선 한국 K-N5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EH 레노의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경쟁 모델보다 낮은 가격으로 K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초도분 24대를 납품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72대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독일 방산업체는 초도 물량 납품이 2027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노르웨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국방장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방산업체가 성능 개량을 이유로 당초 제안한 것과 다른 모델을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말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1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독일군은 장갑차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부무장인 기관총을 빼고 주문해 빗자루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뒤 거치대에 끼워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 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 방위 산업 전반에 팽배한 이런 모럴 해저드가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토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 생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의 주식을 쓸어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EMSAM으로 유명한 LIG넥스원입니다. 세계 6위의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 GIC은 최근 LIG넥스원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 규모가 약 1016조 원에 달하는 세계 6위 국부펀드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펀드마저 이달 7일 기준 지분 LIG 넥스원의 주식을 6.37%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LIG 넥스원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국능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LIG 넥스원은 2022년 UAE에 4조 6,200억 원,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20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UAE에 비해 영토가 넓고 UAE의 3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고 있어 일전에 천궁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지만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결국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각국의 유도미사일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천궁이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LIG 넥스원의 매출 고성장이 앞으로 45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자 싱가포르 국부펀드마저 LIG 넥스원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